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의 잘못된 정권. 2. 러시아 영웅의 충격적인 결정. 3. 한국 우주산업에 크게 기여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걷잡을 수 없는 폭주. 이로 인해 러시아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비행사가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으로 귀화 신청을 하며 한국 우주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한국인에게서 받았던 좋은 경험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 외에도 많은 러시아 고급 인력들이 한국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러시아 우주비행사의 귀화 소식에 대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쉽게 이길 것이라 전망했던 전쟁의 향방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반격으로 팽팽한 상태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으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UN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977명, 부상 1594명 등 총 257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통계가 나왔죠. 집중 공세를 펼친 마리우폴에서는 병원까지도 폭격에 휘말려 환자들은 물론이고 임산부까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임산부를 이송하는 와중에도 폭격은 계속 이어졌죠. 그러나 결국 러시아는 맹렬한 폭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급은 물론이고 사기 진작에도 실패하면서 한계를 드러낸 것인데요. 주춤하던 틈을 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수도 키이우 서부 도시 마카리우를 수복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북서부 격전지인 이르핀과 부차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역 수복 이후 우크라이나 깃발이 건물에 휘날리는 모습이 SNS로 공유되었죠. 마카리우 탈환이 가능했던 것은 러시아의 병참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과 탄환이 부족한 러시아 병사들은 싸울 수 없기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속속 전해지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의 러시아군 패퇴 소식에 푸틴 역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제재 때만 하더라도 표정 변화가 없던 푸틴이었지만 계속된 패배의 참모들을 비롯해 군 장성에게도 소리치는 모습이 나타났죠. 영국 가디언지와 더타임스에 따르면 푸틴의 분노가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 러시아 행정 강요 및 정보기관에서도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FSB 소속 정보요원들 사이에서 푸틴에 대한 성토가 연일 이어지면서 푸틴에게 충성한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퍼졌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제재로 인해 많은 재산을 서방 세계은행에 보관해둔 정보요원들 사이에서 한순간에 거지가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들이 속출한다고 하죠. 러시아 내부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이들 역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고급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집단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비난한 일이 기폭제가 되었죠. 푸틴이 러시아 과학자들에 대한 탄압에 나서자 이들은 자유를 찾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우주비행사들까지 귀화 결정을 하며 러시아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랜 세월 우주비행사로서 탁월한 경력을 쌓았던 세르게이 볼코프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 러시아 공군의 조종사로 활동하다가 1999년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으며 본격적인 우주비행사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21세기가 막 시작된 2000년 그는 러시아 연방우주국에서 소유주 TMA 사령관 및 국제우주정거장 ISS 비행 엔지니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는 ISS 임무의 백업 승무원으로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 한국인 우주비행사 프로젝트가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최초의 한국인 우주비행사로 이소연 씨가 낙점을 받았죠. 이소연 씨가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 곁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르게이 볼코프였습니다. 볼코프는 198일 동안 우주에서 과학 및 기술 실험을 진행, ISS에서 유지 보수 및 수리 역할을 담당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이때 당시 이소연 우주비행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 대해 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 이소연 우주비행사와 만났을 때를 회상했는데요. 최초의 한국인 우주비행사를 봤을 때 그녀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경험 없는 동양인 우주비행사가 잘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우주에서 이소연 우주비행사와 같이 생활하면서 깨졌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많고 습득력이 빨랐던 이소연 씨는 ISS에 있을 때 어눌한 러시아어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창한 러시아어를 선보이며 그를 놀래켰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및 기술 실험에 있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서양인인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동양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 깨졌다고 하죠. 더군다나 이 시기 한국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자신의 커리어가 이곳 ISS에 남아 있었기에 그는 이소연 우주비행사와의 좋은 기억을 추억하며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2011년과 2015년에도 ISS 우주인 실험에 참가했던 그는 여러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 러시아 모듈과 관련해 우주 유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베테랑 우주비행사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죠. 2017년 은퇴를 한 그는 러시아 우주비행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주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러시아를 조국으로 여겼던 그의 진짜 고향은 사실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그는 러시아 국적을 지닌 채 러시아를 위해 복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깨진 것이죠. 푸틴이 저지른 일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비극을 참을 수 없던 그는 결국 조국인 러시아를 버리고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을 죽이는 러시아 병사의 행동을 버티기 어려운 것이죠. 그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볼코프 역시 소련 시절 미르에서 근무한 베테랑 우주비행사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볼코프 역시 러시아가 저지른 행동을 차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아들과 함께 러시아에 맹비난을 쏟아냈죠.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볼코프는 나이로 인해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아들인 세르게이 볼코프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국에게 알려주겠다는 의욕까지 보였죠. 볼코프만이 아니라 다른 러시아 우주비행사들 역시 푸틴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한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3명의 러시아 우주인들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과 같은 노란색, 파란색 우주복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자신이 입을 우주복을 직접 선택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기와 흡사한 색을 선택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러시아 항공국 ROSCOSMOS은 노란색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며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비행사들과 과학자 등 러시아의 핵심 인력들이 보인 반발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이들의 행동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보도가 나오고 러시아 항공국은 이들 우주인들이 입은 우주복을 재빨리 다른 색의 우주복으로 바꾸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불편했던 푸틴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에 발맞춰 러시아 항공국은 현재 러시아 우주기술이 적용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러시아는 발을 뺏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인 드미트리 로고진은 서방의 제재로 ISS 운영이 방해받을 수 있다 고 언급하며 그로 인해 ISS가 바다나 땅 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 고 말하며 은근슬쩍 서방 세계에 대한 협박을 한 적이 있었죠. 바다나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노골적으로 암시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협조로 운영되는 ISS가 망가지길 원치 않으면 러시아 요청에 잠자코 따르길 원한 것이죠. 거대 구조물인 ISS가 만약 미국 주요 도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핵폭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장을 보태자면 북아메리카 전역이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나사 역시 이러한 러시아의 행패에 대해 절대 그럴 수 없다 며 러시아의 으름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러시아 미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으로 향하는 우주비행사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볼코프의 귀화에 대해 뜻밖이라는 답변을 내리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귀중한 인력의 귀화에 환영한다고 말했죠. 위치나 상징성을 따져 봤을 때 상당한 대접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도는 상황.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세르게이 볼코프 우주비행사.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2경과 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라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설원용 의장막을 씌운 K9 과 K10 탄약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지휘병인 에린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슛앤스콧, 슛앤드스콧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진흙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천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몰아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센스콧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잉겐 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CESAER,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설원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제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토트, 타임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토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원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동제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3발이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이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 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 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 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한화가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사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이유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속사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의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 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천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3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3분찌게 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핵확산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 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3국이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케케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돈바스 정전 조약인 미न्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건데요.